네, 지금부터는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어제 있었던 법원 판결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하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상호 변호사 소개해드리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짧고 굵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심 판결을 보면 징역 4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자, 총평부터 듣고 싶은데요. 조상호 변호사님 일단 총평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애초에 그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권력과 자본, 특히 그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부정한 자본들이 결합해서 대규모 부정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사건이었다라고 그 본인이 이제 규정을 하고 검찰이 그 프레임으로 규정을 해서 그 일관되게 법정에서 그걸 그 방식으로 끌고 갔어요, 이 사건을. 네. 근데 결과적으로 까놓고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장관의 배우자로서는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나 아니면은 이른바 강남 엄마들이 저희 좀 아이 입시와 관련해서 약간 비뚤어진 모정으로 그냥 좀 과하게 그 뭐 이제 그런 입시 부정과 관련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관여했다. 그런 사건으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과거 조범동 씨 판결에서도 권력형 비리는 아니었다.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명시했고 이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운영 주체는 조범동이고 이제 정경심 교수는 아니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온 나라를 이렇게 다 뒤흔들어 놓고 이제 장관의 인사권 침해 논란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장관 인사권 침해 논란까지 불러왔던 사건치고는 좀 결국에는 뭐 되게 사소한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뭐 물론 양형은 그 4년이라는 중형이 나왔지만 네. 그 양형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그 사회가 입시 비리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오던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2년 이상, 그러니까 자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보면 보통 2년 이상은 선고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용두사미 내지는 뭐 그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르면서 뭐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네,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로 그 양형이 조금 약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입시 비리 뭐 종합 세트다라고 할 정도로 7가지 정도의 서류가 되는 서류를 뭐 허위로 작성하거나 내지는 위조하는 그건 굉장히 좀 일반적인 강남 어머니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런 입시 부정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런 서류를 단순히 뭐 허위로 조금 고쳤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이렇게 입시 비리를 저질렀고 그게 또 다른 학생의 기회를 빼앗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걸 명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그 코링크 피 같은 경우에 아까 조 변호사님께서도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예컨대 이 부분이 실체가 전혀 없이 관여자 모두에게 무죄의 판단이 섰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지나친 수사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님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범죄 실체는 있는 것이고 다만 정경심 교수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공범으로 책임을 질 정도가 되는 것인가 즉 경영 컨설팅 비용 받고 이런 부분들도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수 있는데 다만 정경심 교수가 이런 부분이 업무상 횡령까지 간다고 본인 스스로 인지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려고 했던 부분 나아가서 입시 비리로 많은 국민적인 의혹이 야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평가가 갈리는 점이 딱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판단이 갈리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여기로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상호 변호사께서는 그러니까 사모펀드 의혹의 그 큰 줄기는 법원이 인정을 안 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모펀드 검찰의 핵심적인 이 사건의 프레임은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뭐 실소유주는 아니냐. 네, 맞습니다. 예. 이른바 실소유주 논란인데 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관여를 해서 그 사모펀드를 매개로 해서 권력과 결합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부정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라는 그 프레임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권력이 거기에 개입된 부분은 전혀 확인이 안 됐고요. 아예. 그다음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부당한 이득을 얻은 부분을 사실 인정을 했지만 네. 그 금액이 되게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럼 사모펀드 운영 주체는 해당하냐? 그것도 전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범동 씨가 실질적으로 그 사모펀드를 운영 관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는 그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였기 때문에 예. 자신이 정당한 권리로서 계약에 기해서 물론 용도는 일정 부분 그 실제 용도와 형식적 그 용도가 다른 부분으로 집행된 부분은 있지만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받아온 거예요. 예를 들면 투자금을 다시 회수했다거나 그 투자금에서 일정 부분 약속한 이자 성격 내지는 확정 수익 성격의 이익을 한 10% 정도 갖고 왔다는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실제로 뭐 사모펀드로 대규모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검찰 프레임 자체는 다 무너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조상혁 변호사님 말씀은 실소유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 그냥 한 투자자로서의 거래 관계에서 나왔던 부수적인 어떤 현상만 가지고 유죄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애당초 검찰이 설정했던 수사 본료는 법원이 인정을 안 한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조상혁 변호사님 평가이신 것 같은데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아주 큰 권력형 비리가 확인됐다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친족 관계에 있는 회사에 약 10억 원 가량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소유자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굉장히 어느 정도 큰 투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실소유자 부분에 뭐 인정하는 증거가 얼마나 확인됐는지는 네. 변론으로 하고 그리고 나와서 보면 이게 뭐 7,600만 원 정도를 경영 컨설팅 수수료로 받았다. 이게 횡령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엄밀하게 정경심 교수에게 횡령이 안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로서 누릴 것들을 많이 누렸다고 할 수 있죠. 더 네. 나아가서 되게 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수익을 감추기 위해서 네. 또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서 감추고 더 나아가서는 공직자 재산 신고까지 위반하게 되는 그런 예. 결론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투자자로서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 투자자나 뭐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 PE의 핵심을 좌우하는 그런 주요 투자자였기 때문에 이게 뭐 실소유자이냐 투자자이냐 논쟁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 굉장히 주요했던 투자자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 근데 사실은 그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게 네. 결국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단톡방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야 무슨 좋은 정보 없냐 해서 받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네. 이제 미실현 이익이 2억 2천이고 실현 이익은 1,4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시하거든요. 그럼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실제로 얻은 이득은 1,40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 그 부분 전체를 갖다가 또 감추기 위해서 차명을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일반인들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들인데 어찌됐든 이런 총망라해서 모든 형태의 법률을 다 적용해서 내린 그러니까 도출해낸 결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미실현 이익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으로 2억 3천 정도를 은닉했다 이걸 유죄로 인정한 건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게 애초에 검찰이 얘기했던 이 민정수석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아니면 기타 그 권력자들과 그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위세를 활용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얻은 사건이다라고 볼 거냐는 겁니다. 그럼 요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자윤리법과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렸다거나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최초에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자 아내로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1심 이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직자의 아내로서의 처신은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천하람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공직자의 어떤 가족들은 많은 희생을 사실 요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주식 투자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 사적인 사소한 행동도 그렇죠. 공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지위와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항상 그 배우자를 함께 대동해가지고 그 임명장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의 희생이 되게 많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거기에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부적절했다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그렇게
그걸 그 몇 년을 잠깐 참으셔도 될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은 많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근데 저는 다만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정말 그 PE에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핵심적인 투자자로 관여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공장을 설립한다던가 중국에 있는 누구와 계약을 체결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실제 이 사건에서 그 실현된 이익이 적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실현된 이익이 많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공직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 넘어서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은 너무 좀 감싸기보다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듣는 청취자분들도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단순히 이게 뭐 카톡방에서 정보 네. 주고받는 정도는 아니다. 요건 한번 제가 중간 정리를 해서 좀 보충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조상호 변호사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의 그 취지를 제가 좀 이해한 대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애당초 검찰이 정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던 대상은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조국 맞습니다. 당시 어떤 장관 후보자였고 그러면 초점은 조국 전 장관에 맞춰서 거기서 이제 반개로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 문제는 건드릴 수 있지만 그러면 건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위세 내지 뒷배와 이게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은 핵심이 되는 건데 거기서 권력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이게 거의 나오지 않았다. 내지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하람 변호사님. 네. 우선 두 가지가 있겠죠. 권력형이라는 걸 뭐 어디까지가 볼 거냐 하는 부분도 하나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 입시 비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교수와의 공모를 상당 부분 사실 인정했고요. 네. 입시 비리 부분도 이게 스펙 품앗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네. 결국 그 사회의 최상위층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어떻게 보면 품앗이를 하면서 입시 비리를 저질렀던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어떻게 넓게 본다면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 그 예컨대 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부분도 권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범죄들이거든요. 네. 사실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본인이 꼭 조국 장관이 뭐 엄청난 압력을 행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대한 이익을 얻어야지만 권력형 범죄다라고 평가할 게 아니고 오히려 요즘 국민들의 어떤 인식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불공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소한 불법 이런 데서도 굉장히 엄격한 공정을 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도 넓게 봐서 다 권력형 비리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결국에 지금 나와서 이 어떤 한 사람을 어떤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전인격을 터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보면, 네. 그러니까 모든 형태를 망라하고 그 사람의 애초에 수사에 본류와도 무관한 이제 수사하다가 발견되는 그 추가적인 증거를 가지고 대표적인 게 그 금융실명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런 거는 애초에 수사 본류도 아니에요. 그리고 수사 원래 처음에 대상도 아니었고, 근데 막 그렇게 뭐 핸드폰도 다 뒤지고 휴대전화도 다 뒤지고 컴퓨터도 다 뒤지고 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주식 거래하는 흔적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또 확장이 되고, 그래서 그 검찰이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좀 무리한 수사했다라는 애초부터의 지적을 회피하고자 그 사람의 한 전인격을 다 털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결론이 그거고요. 뭐 지금 제목을 보면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직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 이름으로 거래할 수 없어서 차명으로 그 주식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까지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대단히 부정한 금액을 취득해 가지고 그 금액을 뭐 해외로 빼돌리고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차명 거래한 사건을 거기에까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을 확장 적용해가지고 그 기소한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정말 지적하고 싶은 건 검찰권 행사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그러니까 인력,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물자를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검찰이 목표로 삼은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이렇게 엄벌하겠다 이런 구도로
그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가 돼요. 왜냐하면 이 조국 사건 수사하면서 100여 명이 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투입돼 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일선청의 인력이 부족해서 일반 형사 사건들이 1년 내내 처리가 안 돼. 이거는 천하람 변호사님도 변호사님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일선청에서 인력 부족으로 엄청나게 곤란을 많이 겪었거든요. 과연 그럴 만한 사건이었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이 정경심 교수님이 야당 인사의 아내였다라고 뭐 예를 들어 주호영 원내대표의 가족이었다라고 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됐는데 네. 그걸 수사를 계속 팔로우업을 안 한다라고 하면 과연 여당의 인사분들은 뭐라고 하실 것인가? 그런 경우에도 검찰권은 적정하게 행사돼야 되니까 처음에 의도해서 추적했던 범죄 이상으로는 확대하면 안 된다라고 할 것인가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정경심 교수님에 한해서 그런 식의 검찰권 행사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 우리나라 검찰은 별건 수사나 이런 추가적인 수사를 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이게 꼭 표적 수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한해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검찰이나 경찰은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그걸 당연히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직무상.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표적 수사 내지는 정말 엄청난 수사를 해서 아무런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드러난 실체가 예컨대 뭐 벌금형이나 이렇게 나올 정도로 미미한 거였다라고 하면 이게 무리한 검찰권 행사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뭐 엄청난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굉장히 심각한 입시 비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모펀드에 관한 어느 정도 또 경영상 그런 비리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증거인멸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실체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실체가 드러난 사건에 있어서 무리한 수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저는 맞지 않는다 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우리 사법 카르텔 이 사람들의 어떤 형평성 없는 검찰권 내지는 사법권 행사예요. 왜냐하면 이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지금 나경원 의원 사건이거든요. 근데 정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나경원의 그 전 의원의 남편이 지금 그 고등부장을 맡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그 이른바 기소청탁이라 그래서 기소만 해줘라. 기소만 해주면 법원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말까지 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영장이 다 기각됩니다. 이걸 이번에 뭐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혐의로 났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해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무혐의 외에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무혐의 나온 걸 마치 면죄부인 거냐? 면죄부인 양 또 나경원 의원은 전 의원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영장 단계에서 법원에 제19 감사기는 없었느냐? 그리고 검찰이 이런 사법 카르텔 내에 있는 이른바 법조 어떤 법조 카르텔이잖아요. 뭐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 내지는 봐주기 영장심사 이런 게 없었느냐 그거는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핵심이 이제 사모펀드 의혹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그다음에 검찰 수사 애당초의 정당성 문제로까지 연결이 됐는데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차이가 있다는 점만 좀 하고요. 이 점을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에서 이제 총평을 부탁을 드렸더니 의심의 정황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 객관적 증거를 갖고 판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일각에서 어제 이제 판결 나온 다음에 이 판결의 근거가 과연 정말 튼실한 것이냐 이것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천하람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그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의심만으로 판단했다라고 김종민 의원도 말씀하셨다는데 네. 저는 그러면 김종민 의원께서 이 사건에 있는 모든 증거를 다 보시고 네. 판사의 입장에서 정말 전체 방대한 사건 기록을 다 보시고 하는 얘기인지 그게 아닐 텐데 네. 그렇다면은 정부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당사자나 당사자 변호인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본인에게 좀 불리한, 그러니까 본인 진영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30차 넘는 공판기를 열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심리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폄하 발언을 한다. 이것은 삼권 분립 내지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그럼 이제 굉장히 위험한 보시기에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충분히 어떤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린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아니 뭐 사실은 그 천하람 변호사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비판할 수 있고 그건 정치인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네. 근데 아쉬운 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증거로서 판단한 부분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라면 저도 그런 비판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의심이 든다. 약간 이게 불확실한 언어로 이 그 판결 전체를 총평하면서 그 판결을 약간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는 부분은 조금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에 천하람 변호사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증거를 다 들여다본 사람은 당사자하고 변호인하고 재판부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가 각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중간에 선 재판부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 진실에 가까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호인 입장에서 예단, 확증 편향, 그다음에 괘씸죄 이런 지금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예단 확증 편향 이제 무죄를 다투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항소심과 이제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의 그런 입장은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제 이른바 괘씸죄 논란인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판결문에도 어느 정도 적시되고 있어요. 뭐냐면 그 판결문에서 뭐 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사실상 압박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비난을 초래하게 했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재판부가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외에서의 그 어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무죄투쟁 내지는 그 여론전 그런 부분을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했구나. 예, 그 부분은 항소심에 임할 때 재판부가 변호인도 약간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의 1차적인 임무는 천하람 변호사님도 동의하시겠지만 피고인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피고인의 보호에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유념해 들어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좀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피고인은 정경심 교수잖아요. 네. 근데 정경심 교수에게 그 여론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직접 행동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아마 그 배우자인 조국 교수가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판부는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방어 행위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어 행위를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증인에 대해서 인신공격적인 뭐 발언을 한다거나 이제 외부에서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안 좋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조 변호사님 말씀에 굉장히 사실 동의하는 부분인 것이 저는 이 사건이 너무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느라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잘 못했던 사건이 아닌가, 변호인의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정치적 입장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인정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차라리 시인하고 잘못을 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렇게까지 오히려 양형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전략을 그쪽으로 갔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한 30초씩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어차피 항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심에 가서 다툴 수 있는 중요 쟁점이 뭐라고 보시는지 짧게 네. 한 말씀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하죠. 예, 뭐- 이번에는 천나람 변호사님 먼저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우선 입시 비리 부분은 사실상 거의 다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그 항소심에서 지금 일부 무죄로 인정된 그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을 또 네. 추가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되고, 그 부분이 역시나 또 항소심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조상우 예상됩니다. 변호사님. 네, 뭐 검찰에서 계속해서 그런 프레임으로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조범동 사건에서도 이미 한 차례 판시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의 기본적인 정당성은 무너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토론 마무리하고요. 두 분은 그냥 보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지금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 징계 그 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신문이 지금 예정이 됐는데, 이것도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잠시 후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 방송 JB타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분의 또 견해를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죠, 두 분? 네네. 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일단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어떤 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